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순서는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문희장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기자님, 네. 요즘 라마단 기간이라면서요? 네, 오늘은 5일째. 5일째? 사우디 달력으로 5일째, 동양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4일째.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마단이 뭐고, 그래서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라마단 기간이 음력으로 매년 이제 라마단이라는 달이 있어요. 그 음력에서 예를 들면 영어로 May, July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이슬람 달력으로 라마단이라는 달이 있는데 그 달 기간에는 낮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물, 이제 음식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기간이에요. 아, 물도 못 먹어요. 예, 물도 안 먹고 이제 일몰이 되면 그때 물 드셔도 되고 음식 먹어도 되는데 이제 이것이 불쌍해 사람들 밥 안 먹어라고 이제 겉으로 그렇게 보이긴 한데 이제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좀 약간 수행 기간 1년에 한 번 좀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우리는 좀 약간 수행하자. 왜냐면 개인이 수행하려고 하면 자꾸 좀 주변 뭐 직장도 다니고 주변 사람들 눈빛도 있긴 한데 근데 다 같이 하니까 나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가 좀 약간 쉬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음식이 3번이나 들어갔는데 이제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음식이 한 번 들어가니까 위도 좀 약간 쉬고 좀 몸이 다시 한번 리셋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라마단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이슬람력으로 제9월을 네, 9월. 의미하고 이슬람교에서 코란이 게시된 달이라고 해서 이 한 달 동안에는 교도들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모든 음식과 흡연, 성교 따위를 금한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 건데요. 이게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일 앞당겨요. 왜냐면 이슬람 달력에는 윤달 없어요. 한국은 윤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다시 앞에 당기긴 한데 그런 거 없으니까 33년에 한 번씩 라마단이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이 라마단은 이슬람의 절기인데 아랍어로는 무더운 달을 뜻한다. 이슬람의 무함마드 사도가 코란을 게시받은 신성한 달로 여기기 때문에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원래 5번이에요. 그 기간뿐만 아니고. 원래가 5번이요? 메카를 향해서. 그렇군요. 예, 라마단에 그래서 가장 큰 게 금식하는 거. 근데 이때 또 예외도 좀 있긴 있다고 그러는 노인이나 환자, 임산부. 물론이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노인은 할 수가 없고 여행자, 예를 들면 어디에 출장 나가 있는 사람도 이제 못하고. 그날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좀 약간 그 특별한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임신하는 상황이라면 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알파고 씨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몸에 디폴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라마단 기간에 수행을 하고 있다. 예. 좀 뭔가 얼굴이 투명해지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드립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예,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는 보시,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가장 많은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 때는 어차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녁 때 많이 먹고 또 그 다음날 뭐 폭식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람들 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는데 오히려 라마단의 특징이 뭐냐면 낮이 되잖아요. 그 만수르도 만수르. 그 모함메드 빈 살만은 나랑 똑같이 지금 굶어 있다는 그 생각으로 그 중동 지역이 다시 우리 사회는 그래도 불평등하진 않구나 이런 그 생각이 심어주는 기간이에요. 만수르도 굶어 나도 굶어 우리는 동등해.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또 아주 사적인 이 만수르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이 우리의 알파고 신하 씨 기자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는 만수르랑 똑같다. 이러면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로 똑같은 걸 느끼잖아요. 예, 뭐 재벌이나 우리나 마시는 커피 그래도 똑같다.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우리 못 가요. 최근에 저희가 깨달았죠. 특히 경동시장에 있는 스타벅스는 못 가요. 네, 거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신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스웨덴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독재화로 가고 있다.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너무 충격받고 너무 창피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스웨덴에 있는 이 이상한 진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과격해질 수 있을 그러니까 것 좀 같습니다. 이상해졌네. 성격이 예. 안 좋네. 자, 어디 연구소냐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이고요. 매년 자유민주주의 지수 LDI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를 한 건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를 42개 나라로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 32개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중에서 독재화 국가로 분류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하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했다 그러면 저를 쫓아다니는 악플러들이 문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문빠가 아닙니다. 아, 문빠예요? 아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걸 잘했다고 우리 얘기할 뿐입니다. 노빠예요. 저는 노무현 빠죠. 예, 제가 아무튼 놓치고. 자 보고서에 뭐라고 정확하게 그냥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인권 운동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로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를 뽑았는데요. 다른 나라들 들어보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급이었나라는 생각 바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위축과 관련돼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특히 위축된 나라 20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을 하면서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 가혹한 독재 국가만의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재 국가에서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벌어지냐를 따져야지. 결국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예전에 한국이 1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2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있는 11개 국가는 다 코딱지만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일인데 5천만 명의 인구로 12위가 됐다는 것은 한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1위가로 봐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살짝 좀 약간 떨어졌죠. 네. 사람이 좀 달려가다가 팔이 좀 약간 무너져서 좀 살짝 그렇게 넘어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2019년 18위, 2020년부터 21년 17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8위, 그리고 지금 47위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북유럽 국가들은 위쪽에 있는 게 맞아요. 덴마크 이런 나라들. 예,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근데 에스토니아 같은 러시아와 이제 접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안보 위기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3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단국이고 안보 위기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걸 권위주의적으로 약간 갈 수밖에 없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년 전에는 28위였는데 올해는 47위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20계단이나 떨어졌어요. 자, 독일 유력지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잠깐만, 이거는 제가 우리 알파고 씨에게 아니 먼저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살지도 않는 외신들이 와서 믿어야 돼? 제가 오프닝을 했습니다. 아니 들어오시죠. 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잠깐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그 알파고 씨 예. 살고 계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때까지는 웬만큼 일들을 제가 해명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호주 테스트 사태가 저는 그 호주 테스트 운영하시는 분이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그걸 넘어서 진짜 무혐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분의 진짜 아무런 잘못이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개인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는 분을 임명하는 자체가 그 나라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호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제 그런 좀 약간 절차들, 방식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분이 잘못했다, 그분이 무슨 범죄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의혹을 받고 공수처에 조금 이따 간 사람이 완전히 이제 불리고 난 다음에 가야지 그 나라한테 예인데 저는 아무튼 이 마지막 사태가 좀 약간 해명하기 좀 약간 힘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주요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서 사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다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출금 해제까지 시켜줘가면서 내보내주고 뭐 문제 없다든지 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뜬금없이 왜 또 이중섭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사진에서도 그 독일 기사에 있는 그 사진에서 그거 나오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질문이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독일 유력지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하냐? 자, 지금까지 어디에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부터 떠올려 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독일 유력 일간지인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 언론만 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신문 같은 거요? 그 조중동 중이죠. 그러니까 보는 독자들의 숫자를 보면 그 정도. 그러니까 메인 맞습니다. 메인 일간지 맞고요. 9일 날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도끼를 놓고 있다는 걸 의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를 닫거나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 마치 트럼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재자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로 최근에 있었던 입틀막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강도 검찰 수사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라고 불리는 이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상대로 간주하기 적으로 때문이다. 간주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예로 MBC 바이든 날리면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독일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그 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려고 했던 그 나라잖아요. 거기 지금 다시 그걸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일 유력 일간지에서 한국의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독일 내 분위기가 어떨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독일 내에서는 극우 정당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과연 환영을 할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파고 기자님, 외신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보니까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런 기사가 계속 여기저기 아니 왜냐하면 나오나요? 예전에도 한국에서 뭐 보수 정권 지금 들어온 거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 때 이제 대통령들 보면 다 정치인 이제 배경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좀 몇 년 정도 정당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 그리고 좀 약간 국민이란 소통, 국민을 달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몸에 배 있었는데 이제 인생 처음으로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바로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감수성이 일반적인 평균 보수 정치인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모습이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현 상황이 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나 뭐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행동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문희장 평론가님, 민주주의 지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도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지금 독재화가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예. 인도는 지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제 재임을 2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 5월에 이제 다시 3선 도전을 한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라는 나라는 14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80% 정도가 힌두교도고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수 종교들이 있는데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힌두 민족주의 기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힌두 민족주의. 저는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실은 굉장히 좋게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디 총리는 힌두교도들을 우대하는 정책. 이거 힌두교도들을 우대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나머지 종교를 굉장히 차별하는 정책. 그래서 힌두교도들과 지금 무슬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툼, 갈등 이게 모디 총리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그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통과가 된 건 2019년이고 이걸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2억 명에 가까운 무슬림들한테는 이게 이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 무슬림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그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무슬림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리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래서 인도 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시민권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슬림 차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세 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법 이슬람이 대상에 빠졌어요. 이슬람교도가 빠져 있어서 인도에 정착해서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의 삶이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파고 기자는 여기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얼마 전에 작년 인도 갔다 왔었는데 거기 이제 미조람 출신 애들이랑 만나는데 걔네들 동네에서도 그 동네는 미조람이라는 동네는 죄다 기독교예요. 근데 주변 동네들에서 이제 힌두교 애들도 오는데 원래 미조람이 그리고 그 동네는 인도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이제 인도에 들어가는 인도 연합 안에 들어갔던 지역인데 거기서도 지금 그 많은 좀 약간 중돌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자들하고 그 힌두교 신자들 사이에 원래 이 법이 만들려고 하다가 힌두교만 넣으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미조람하고 그 주변에서 기독교 신자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반접에 가시면 시키그 애들이 지금 맨날 시위 제가 유럽에 갔을 때도 비엔나에서 시키그 애들이 모디 총리를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시크 교도들은 머리에 이렇게 터번을 쓰고 맞아, 다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보통 성이 싱이라는 맞아요. 예, 성이 붙어 있으면은 보통 시크 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원래 힌두교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이미 좀 약간 다른 종교들이랑 사이가 나쁘니까 좀 차라리 그냥 이슬람만 빼고 나머지 작은 것도 너무 작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자 알파고 기자님에게 이것도 또 여쭤보겠습니다. IT 예. 제일 가난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지진 피해 같은 거는 계속해서 나고 우리도 구호 물품 같은 거 많이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IT의 아리엘 앙리 총리 결국 사임을 해버렸다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IT 출신 코미디언 친구가 있었는데 이 말 했거든요. 알파고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 얼마나 가난하냐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홍수가 있다, 지진이 있다가 뻥 치고 원래 있는 그대로 사진을 보여주고 얘네들한테 후원금 받는다. 이건 블랙 코미디인데 예. 원래 니네들이 그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 우리나라의 원래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예, 좀 약간 진짜 가난해요, 여기는. 가보시면 그 아프리카 느낌이 나요. 원래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세상에. 예, 근데 이제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세 번째 섬인가 두 번째 섬에 있어요. 히스파니올라이라는 섬인데 그 섬에 이제 서쪽에는 하이티가 있고 동쪽에는 도미니카 있는데 도미니카를 이제 스페인 애들이 식민지 있고 하이티를 프랑스 애들이 이제 식민지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세계 역사상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만든 건 IT예요. 그래서 그 IT가 거기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유럽을 갔다 왔다 하는 서양 국가들을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야 그러면 너 우리를 건들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 너네 그러면 노예법 폐지해. 하면서 그 하이티 혁명이 어떻게 보면 노예가 없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는 꼬였어요. 왜 꼬이냐면 미국이 거기서 어떤 그 가문을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세습으로 갔다가 너무 많이 이제 악질을 하니까 이제 그 가문도 무너졌어요. 결론적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IT는 그 안 잡혀요. 미국이 여러 번 여기에다가 개입했던 나라이거든요. 군사도 보냈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뭐라 해야 돼? 그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나라는 자꾸 이렇게 누가 이제 거기에 그 대통령 되면 암살당해요. 이거 전 대통령이 암살당했거든요. 갱탄들한테. 네. 그래서 지금도 새로 대통령 조보넬 모이즈 대통령이었죠? 맞아. 2021년 7월에. 지금도 앙리 총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거기 있는 이미 이제 좀 약간 갱탄들의 불의가 너무 좀 약간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나가 이러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갱단이 총리의 즉각사임을 요구하고 경찰서나 교도소 이런 것들을 습격하고 무정부 이 상태 갱단 빠뜨려요? 지도자는 경찰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오랫동안 경찰에서 간부였고요. 무서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IT가 난리죠. 네네. 예멘도 난리예요. 이스라엘 하마스도 난리예요. 미국이 옛날에는 우리는 뭐 경찰이다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싹 없애야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앞에 있는 나라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앙리 총리 사임했다고 쳐요. 원래 미국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었나?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니 상황을 새로운 사람이 나와도 이제는 그 극복을 갱단들 못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앙리 총리가 네. 사실은 그 국제 사회를 향해서 제발 그 외부에서 군인들 좀 도와달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선뜻 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평화유지군이 IT에 상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평화유지군들의 맞아, 어떤 평화유지군. 비리 문제, 맞아, 이런 맞아. 걸로 인해 가지고 IT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도 못 믿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케냐가 아프리카의 케냐가 우리 1000명의 국제경찰 파견해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거기 보낼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케냐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미국이 1,1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냐가 저야 하는데 케냐 내부에서 무슨 얘기냐. 지금 케냐 경찰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무자비한 진압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파견을 할 권한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앙리 총리가 1일 날 케냐를 갔어요. 그래서 협정을 체결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갱단이 우리 앙리 싫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앙리가 계속 나 총리 계속 할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는 과정에서 앙리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공항 장악하고. 그래서 지금 푸에르토리코에 있거든요. 앙리 총리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사임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는 국제사회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중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카르텔이 정부군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무장을 하고 있어요. 왜?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강간,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납치,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 다 구매해 가지고 일정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 IT의 갱단 9개가 연합해 가지고 거의 IT의 80%를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준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좋습니다. 거죠. 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같이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그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과 재래식 군사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의 이 위치,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런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선생님 사실은 이거 지금 그 북한 자체가 최근에 와서 좀 더 심각해진 거 뭐냐면 네. 이제 다른
주류 언론들에서 이제 요즘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제공했잖아요. 그걸 좀 우습게 보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절반도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북한이 실제? 이제 무기를 줬는데 러시아 사람들 그걸 쓰려고 하다가 망가졌다.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예멘이 그 이란으로부터 받았던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예멘이 와서 자기네끼리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멘에 있는 그 셀레퍼만 신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그걸 개발했다면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런 개발들이 더 잘하겠죠. 예. 예. 그래서 좀 약간 이 북한 문제를 너무 많이 폄하시킨다, 좀 약간, 일부러.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병화 프로세스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왜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위급한 거 뭐냐면 무기예요. 특히 좀 약간 미사일하고 이제 탱크에다가 넣어야 되는 그 포탄. 탱크, 포탄인데. 포탄. 근데 러시아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나왔던 그 결의안을 반대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러면 경제 제재를 우리는 무효시켜야 돼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북한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네. 좀 있으면 실각할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정보국 DN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왜 2001년 9.11 테러 발생을 했을 때 아니 정보력이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 본토를 어떻게 공격을 받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봤더니 16개의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각각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 간에 서로 협력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이제 그 9.11 테러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3년간 고심 끝에 이 16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협력하게 만든 게 국가정보국입니다. 그래서 1일 대통령 보고서라고 해서 매일 대통령한테 1급 기밀을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그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악의 축으로 이제 규정을 한 나라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사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네타냐후의 통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전쟁 전부터 높은 수준이었고 전쟁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를 향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경고를 보낸 겁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을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돼 왔는데 이게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큰 요인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상원의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조차도 네타냐후는 평화의 장애물이다 이러면서 선거를 통해서 교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다? 이전에 베니 간츠라고 해서 네타냐후의 라이벌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잖아요. 네. 이래도 네타냐후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네타냐후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 안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정보 공개가 이렇게 나왔어. 정보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너가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쨌든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은 어쨌든 미국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인 유대 자본하고 결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지지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책임이야가 아니라 이건 네타냐후라는 통치 능력이 없는 총리의 책임이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짠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전쟁을 더 세게 해보겠다. 그래서 하마스 공격 의지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바이든도 난 너랑은 도저히 손 못 잡겠어. 우리 손절하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손절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셨잖아요. 손절할 수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유대 자본 때문에? 아니 돈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네.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네타냐후는 버티는 게 뭐냐면 트럼프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타냐후도 사실 이스라엘의 트럼프랑은 약간 그런 성향, 둘이 쿵짝이 잘 맞았으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저 바이든만 지나가면 된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다시 나한테 힘이 실릴 수 있다.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전쟁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요.
좋아요? 무기 때문에? 자, 아 근데 선배님 이것도 있어요. 사실 트럼프 보면 트럼프 어떤 일을 저지를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는 예측이 안 동시에도 되니까. 트럼프는 동시에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이가 좋고 모하메드 빈 맞아. 살만 시절 사우디하고, 때는 돈을 많이 벌게끔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을 그렇죠. 사우디를 통해서 이제 무기도 판매를 많이 했고 모하메드 빈 살만한테. 그래서 지금 사우디 언론으로 보니까 원래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수교하려고 하다가 지금 매일매일 이스라엘 까는 기사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 지금 죽고 있거든요. 라마단 기간인데도. 하여튼 이제 이걸 보는 사우디는 이스라엘은 친해질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는 모하메드 빈 살만의 그 따끈따끈한 너무나 따뜻한 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좀 꼬인 톤인가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는 좀 약간 헤맬 거라는 예측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를 위한 협상을 종용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이 스위스 공영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협상하는 것을 빨리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서 이제 발끈한 거예요. 교황은 왜 항상 러시아 편만 드냐? 아니 우크라이나한테 백기를 들고 협상을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먼저 침공한 푸틴한테 그 얘기를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거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바티칸 측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아니 우리는 너네한테 항복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평화 협상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건 당연히 외교적 해결이 돼야지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예, 한 발 네. 물러섰는데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침공한 건 잘못했다. 그러나 외교라는 게 사실은 그 안보 위기라는 게 어느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미친놈처럼 움직여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지적을 하는데 서방 언론 쪽 입장에서는 러시아 편을 요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동시에 나라 수장이다 보니까 나름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튀르키 언론에서도 나오고 다음에 이제 푸틴도 자기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말하는데 사실은 튀르키예에서 푸틴이 젤렌스키랑 합의를 볼 뻔했어요. 전쟁에 좀 약간 협상을 할 그만하자고. 뻔했는데 예. 이제 푸틴 말로는 영국 튀르키 언론에 따르자면 이제 서양 세력이 반대했다는 거죠? 막판에 네, 막았어요. 네.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계속 싸우고 너의 동부 땅까지 살려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부 땅이 제일 큰 문제예요. 돈바스 지역이라고 불리는. 돈바스뿐만 돈바스는 아니고 그 원래 주변. 이 싸움의 시작이 돈바스 지역 그렇죠.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서방 국가 입장에서 그 당시에 야 우리 군수 산업체 아직 무기 덜 팔았어.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안타까운 생명들,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하십시오. 전 너무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장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고 기자는 특히 라마단 잘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